민주당 전 대표를 초청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공통 질문하고 개별 질문을 각각 드리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주자들이 이 시계 보시는 것처럼 7분을 쓰실 수가 있고요. 시간이 다 되면은 인터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 시간 좀 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공통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 전 대표께서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반듯한 나라입니다. 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만약에 후보로 확정이 되신다면 내세울 공약 1호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경제 공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 수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공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힘과 그리고 실력이 맞붙으면 네. 힘이 이깁니다. 백이 이깁니다. 이건 불공정한 겁니다. 그걸 제대로 바로잡는 게 특히 경제에서 산업에서 바로잡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고 그걸 계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에서 개헌 갖고 갑론을박이 많은데 언젠가는 만약에 개헌이 된다면은 예. 우리나라의 그 권력 구조는 뭘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이번에 나타났습니다만 그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이름은 같습니다만 너무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은 집행권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은 집행권, 인사권, 예산권, 그리고 입법권, 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축소 방향이 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은 그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 그리고 또 내각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금은 내각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나머지 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둘 중에 특별히 어느 거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요.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통질문 마지막입니다. 나의 롤모델이라면 누군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그 혁신가들이 롤모델입니다. 혁신가들이란 기존의 기득권과 싸워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는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는 테슬러라는 전기차를 이제 만든 그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어쩌면 박원순 시장께서도 그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특별히 언급하신 이유를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계 멈춰주시고요. 여기서 안철수 전 대표의 강점과 약점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태 기자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무료 배포. 이렇게 안철수 전 대표는 뭔가 전문가답고 깨끗한 이미지가 강점입니다. 중도에 위치해서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영역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철수만 한다, 우유부단하다는 평도 있죠. 또 안철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핵심 지지층이 넓지 않은 것도 약점입니다. 향후 정계 개편이 반문재인 연대로 나타난다면 중도는 물론 보수층도 안철수를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낼 적임자란 평가도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반기문, 유승민 같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경쟁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건 위협 요소입니다. 또 제3정당 소속이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내놓은 안철수 스왓 분석이었습니다. 네, 이제 개별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버렸어요. 그때 대표 사퇴하지 말 걸 그랬더니 안 되십니까? 그 한마디로 리베이트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네. 정권 차원의 안철수 죽이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지고 대표를 내려놨습니다. 이제 최근에 7명 전원에 대해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몇 달 전에 이런 판결이 났으면 대표 다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농담을 주변에 하고는 합니다. 아니, 근데 그때 대표 안 물러나시고 계셨으면은 어쩌면은
당의 중심에 있으면서 지금보다는 지지율이 좀 낮지 않았겠나 싶기도 한데 지금 사실 지지율 중위권이고 호남마저도 문재인 전 대표에게 뒤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예, 일단은 그때 그 당을 살리기 위해서 물러나고 네. 6개월 동안 정말 그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다시 평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 지지율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한 앞으로도 저는 제가 할 일 묵묵히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결국은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름을 빗대서 철수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철수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번 대선은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가를 살리는 선거입니다. 지금 거의 바닥을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때 결국은 국민의당 후보와 그리고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 될 거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의당 후보가 된다면 그러면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누가 더 정직한가, 누가 더 깨끗한가, 신세진 적이 없는가, 그리고 또 누가 정치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또 누가 책임져 왔는가, 또한 누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가,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연대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치공학적인 연대 시나리오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비정치공학적인, 정치공학적이지 않은 연대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요? 워낙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대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정말 고대분들이 섭섭해 하시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인 정치인에 의한 연대는 네. 구태정치입니다. 네. 오히려 저는 제도적으로 대통령 결선 투표를 하면 오히려 더 깨끗하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럼 연대 없이 다 같이 경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선 투표를 간다. 결선 투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정말로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50% 이상 지지를 받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처음부터 힘을 가지고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거티브 선거를 억제합니다. 결선 투표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 네거티브를 하다 보면 2등 안에는 들 수 있지만 적을 많이 만들어서 1등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책 선거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물어보신 연대 시나리오 없이 정책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결선 투표제입니다. 국가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공통질문에서 롤모델 얘기하실 때 박원순 시장을 높게 평가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무슨 계산 갖고 계신 거 없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혁신가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이 참여연대 만들고 다시 또 그것을 버리고 아름다운 재단 만들고 다시 또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 뜻에서 사회적인 혁신가의 한 사람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치하실 확률을 반반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